장안의 하늘은 불길에 물들고 땅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충신 왕윤의 사명 거절로 동탁의 잔당들은 절망 속에서 칼을 들었고 그 칼날은 결국 장안의 심장을 겨눴다. 여포의 무용은 빛을 발했으나 왕윤의 결단은 그들의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다. 동탁을 등에 업고 세상을 어지럽힌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는가? 왕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결정은 장안을 반란군의 손에 넘겨주는 씨앗이 되었다. 패잔병들은 모사 가후의 계책에 따라 양주에 모여 힘을 결집했다. 왕윤이 백성을 몰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절망한 민중들은 군대로 자원하며 반란군의 대열에 합류했다. 장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숫자는 어느새 10만을 넘어섰다. 여포는 출전했지만 반란군의 기습과 계략 앞에서 번번이 패배했다. 그는 군사 이숙의 패전을 단칼에 처형했으나 사방에서 몰려드는 반란군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란군의 선봉장 우보는 호저가의 배신으로 목이 떨어졌고 호저가마저 의리 없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여포의 손에 죽었다. 장안은 불바다가 되었다. 성문이 열리자 폭도들은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왕윤은 마지막까지 성을 지키려 했으나 그의 충정은 여포의 떠남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다. 이 나라가 무너진다면 나와 함께 하겠소. 왕윤의 말은 그의 운명을 예고한 것이었다. 결국 왕윤은 스스로 반란군 앞에 나섰고 그의 목은 이각과 곽사의 손에 떨어졌다. 그 충정은 백성들의 가슴에 시 한편으로 남았지만 그의 가족들마저 몰살을 피하지 못했다. 반란군은 장안을 집어삼켰고 헌제는 누대에 올라 적들을 꾸짖었으나 그의 말은 허공에 메아리쳤다. 이각과 곽사는 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벼슬을 요구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권세를 쥐었다. 천하는 다시 역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의심과 배신이 가득한 어두운 시절이 찾아왔다. 그러나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자사 한수가 일어나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위협했다. 가우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기회를 기다릴 것을 제안했지만 이몽과 왕방은 이를 무시하고 출전했다. 그 결과 마등의 어린 아들 마초의 손에 이몽과 왕방은 무참히 패배했다. 내통자들의 배신으로 마등과 한수의 시도는 실패했고 번주는 동양인의 정을 저버리며 패망의 길을 걸었다. 결국 번주는 이각의 손에 잔인하게 처형당했고 장제는 그 자리에 남아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장안은 이제 더 이상 충신의 도시가 아니었다. 왕윤의 충정과 여포의 용맹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졌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정의와 질서는 역적들의 소나기에 휘말렸다. 불타오르는 장안의 하늘 아래 천하는 다시금 어둠에 잠겼다. 조조는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해 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인재를 모으며 세력을 키웠다. 그러나 그의 부친 조승은 서주태수 도겸의 호위군 장계의 배신으로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조조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대군을 일으켜 서주를 향해 진군했다. 장안에서는 이각과 곽사가 서량의 마등과 한수를 꺾고 권력을 장악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백성을 보살피며 조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으나 청주에서 다시 황건적이 일어나면서 혼란은 계속되었다. 산동 일대의 반란을 진압할 인물로 조조가 청거되었고 그는 흑산적과 황건적을 차례로 토벌하며 명성을 떨쳤다. 조조는 동군태수로 자리잡고 청주병이라는 정예군을 창설했다. 농민을 군사로 활용하고 농업을 진흥시켜 경제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그의 휘하에 수많은 인재를 불러 모았다. 순욱, 정욱, 곽가, 유엽, 만총, 여건 등 지략과 무예를 갖춘 인물들이 모여들었고 전이와 우금 같은 용맹한 장수들도 그의 세력을 강화했다. 조조의 부친 조승은 서주태수 도겸의 환대 속에 서주를 지나던 중 장계의 배신으로 일가족과 함께 몰살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노에 차 서주를 불태워버리겠다며 군사를 일으켰다. 보수설안이라는 깃발 아래 조조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죽이고 불을 질렀다. 서주의 늙은 태수 도겸은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평화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부하 장수들은 그를 만류하고 구원군을 요청했다. 북해의 공융과 청주의 전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공융은 조조와의 화해를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해는 황건적 관해의 공격을 받았다. 공융은 도적들에 포위당했고 그때 태사자가 나타나 도적들을 물리치며 성으로 들어왔다. 태사자는 공융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그는 유비에게 구원 요청을 하겠다고 자청했고 홀로 도적들의 포위를 뚫고 평원현으로 향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조조의 군대는 서주를 초토화했다.
도겸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조조의 군사들은 무고한 백성들까지 학살하며 도시를 삼켰다. 조조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이처럼 조조는 부친의 죽음을 계기로 서주를 공격하며 자신의 위세를 넓혔다. 그의 행동은 단지 복수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조조는 천자를 받들어 대의명분을 세우고 농민을 군사로 활용하며 농업을 진흥하여 부국강병을 이룬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는 훗날 그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서주는 고요할 날이 없었다. 황건적의 침입과 조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서주태수 도겸은 점차 지쳐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도겸은 믿을 수 있는 미축을 공융에게 보내어 구원을 요청했다. 공융은 서주를 구할 사람으로 의협신과 명성을 지닌 유비를 추천했고 유비는 그 부름에 흔쾌히 응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유비가 서주에 도착했을 때 적장관해가 서주를 휩쓸고 있었다. 관에는 유비의 군세가 적음을 비웃었지만 곧 관우의 청룡 언얼도 앞에 목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 함성은 천지를 뒤흔들었고 유비의 군사는 호랑이처럼 적진을 휩쓸었다. 공융은 성문을 열고 유비를 맞아들였고 서주는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았다. 미축은 유비에게 도겸의 억울한 사정을 전하며 서주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유비는 신중했다. 군사가 적어 경거망동하면 오히려 조조의 기세만 높여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공융의 거듭된 설득에 유비는 공손찬에게 군사를 빌리기로 하고 서주 구원을 결심했다. 조조가 떠난 서주에는 잠깐의 안도가 있었지만 그 틈을 타 여포가 연주를 차지하고 복양으로 진격했다. 조조는 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서주 공격을 포기하고 연주를 되찾으러 갔다. 유비의 화해 서신이 한몫을 했던 것이다. 도겸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유비에게 서주태수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유비는 굳건히 이를 사양했다. 그는 자신의 의리와 대의를 지키며 힘으로 얻는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도겸은 눈물로 호소했으나 유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여포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진궁의 충언을 무시했다. 복양성에 진을 친 여포는 조조의 군사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조조의 장수 전의의 활약으로 조조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전의는 쌍철극을 휘두르며 화살을 막아내고 조조를 안전하게 탈출시켰다. 복양성의 전씨 가문은 여포의 횡포에 지쳐 조조에게 내통을 제안했다. 성 안에서 의자를 새긴 흰기를 올리면 조조가 그 틈을 타 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통을 활용해 복양성을 되찾을 준비를 했다. 도겸은 다시 한번 유비에게 서주태수 자리를 제안했지만 유비는 의연히 거절했다. 결국 도겸은 서주의 소패라도 맡아달라고 간청했고 유비는 이에 응했다. 공융과 전에도 군사를 물리고 돌아갔으며 조웅과도 눈물의 작별을 했다. 조조는 연주로 돌아와 여포와의 전투를 준비했다. 여포는 무력으로 연주를 차지했지만 그의 오만과 지모 없는 행동은 결국 조조의 반격을 부르게 되었다. 진궁의 계책과 여포의 실수는 복양성 내통 사건과 맞물리며 여포의 몰락을 암시했다. 유비는 끝내 도겸의 권유를 사양했지만 그의 의리와 대의를 지키는 모습은 주변 인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움직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조조는 복양성 내에서 전씨가 보내온 밀서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 밀서에는 성 안에서 애자가 새겨진 흰 깃발을 신호로 성문을 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조는 전씨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여포가 이런 복잡한 계략을 꾸밀 재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사 유협은 조조에게 만약을 대비해 군을 셋으로 나눠 진격할 것을 권했고 조조는 그 조언을 따랐다. 복양성에 가까워졌을 때 성문은 활짝 열렸고 애자가 새겨진 백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조조는 성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는 여포의 함정이었다. 성문이 닫히고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성벽 위에서는 돌과 화염병이 쏟아졌고 조조군은 대혼란에 빠졌다. 조조는 불길 속에서 헤매다 전의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전의는 전장에서 쌍철극을 휘두르며 조조를 감싸고 불길 속을 뚫고 나왔다. 그러나 조조는 말에서 떨어져 불타는 들보에 깔리는 위험에 처했다. 전의는 조조를 다시 구해내어 말에 태우고 하우연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진영으로 돌아왔다.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는 화상으로 온몸이 감긴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는 불에 졌을 뿐이지 여포의 꾀에 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복수를 다짐했다. 조조는 죽음을 가장하는 계책을 세웠다.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마릉산에 감회장하는 척했다. 여포는 조조의 죽음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마릉산으로 향했다. 조조는 산을 둘러싸고 매복을 두었고 여포군이 산을 반쯤 넘어섰을 때 기습을 감행했다. 복병의 협공에 여포군은 대패했고 여포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복양성으로 달아났다. 이번 패배 이후 여포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조조는 여러 가지 계책을 시도했으나 여포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의 재앙이 닥쳤다. 메뚜기 떼가 복양성 일대를 휩쓸었고 모든 농토가 황무지로 변했다. 식량 부족으로 조조와 여포 모두 군량을 확보할 수 없었고 조조는 부득이하게 군사를 거두고 견성으로 돌아갔다. 복양성 전투는 자연스럽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서주 태수 도겸은 중병에 걸려 이제 더는 서주를 지킬 힘이 없었다. 그는 미축과 진등을 불러 후사를 논의했고 결국 유비를 서주의 후계자로 지목했다. 유비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도겸의 간절한 부탁에 소패를 막기로 하였다. 도겸이 세상을 떠나자 서주의 백성들은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줄 것을 간청했다. 유비는 송건과 미축을 종사관으로 삼고 진등을 참모로 임명하며 서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는 도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조정에 유표를 올리며 정당하게 서주 태수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유비는 군사력이나 책략이 아닌 사람들의 신뢰와 대의를 통해 서주를 얻었다. 그의 이러한 처신은 오히려 지름길이 되었고 관우와 장비도 그의 선택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조는 유비가 서주를 차지한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죽은 도겸의 원수임을 알면서도 유비가 서주를 차지했다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책사 순욱은 서주를 공격하는 것은 근본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이라며 만류했다. 조조는 순욱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안과 영주의 황건적을 토벌하고 군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그는 병사를 보존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다. 조조는 황건적의 두목 하이와 황소를 물리쳤고 이 과정에서 허저라는 뛰어난 장수를 만났다. 허저는 전이와 하루 종일 싸워도 밀리지 않는 용맹을 보였고 조조는 그를 설득하여 휘하에 두었다. 허저는 도위에 임명되었고 조조의 군사력은 더욱 강해졌다. 승리를 거둔 조조가 본거지 견성으로 돌아오자 조인과 하우돈이 그를 맞이하며 연주성의 상황을 전한다. 여포의 부하인 설랑과 이봉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는 연주성을 치기로 결심한다. 설랑과 이봉은 조조의 대군을 막으려 했으나 허저의 맹활약으로 이봉은 두합 만에 전사하고 설라는 도주하다 여건의 화살에 죽는다. 이로써 연주성은 큰 저항 없이 조조의 손에 들어온다. 조조는 기세를 몰아 여포가 있는 복양성을 공격한다. 여포는 진궁의 조언을 무시하고 성 밖으로 나와 싸움을 벌이지만 조조의 6대 장수 허저, 전이, 하우돈, 하우연, 이전, 악진에게 포위당한다. 여포는 가까스로 적토마를 타고 성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성내의 전씨의 배신으로 성문이 닫혀버린다. 결국 여포는 복양성을 잃고 도주한다. 복양성을 차지한 조조는 여포를 끝까지 추격하지만 여포는 정도연으로 피신한다. 원소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원소의 모사 신배의 반대로 거절당하고 만다. 마지막 희망으로 서주의 유비에게 의탁하기로 한 여포는 진궁의 조언을 받아 유비에게 사람을 보낸다. 유비는 휘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포를 받아들인다. 유비는 여포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며 여포가 조조를 견제해준 공을 생각해 서주를 내어줄 생각까지 한다. 그러나 여포는 진궁의 만류로 이를 사양하고 대신 소패 지역에 자리 잡는다. 조조는 유비가 여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서주를 치려하지만 모사곽가의 간언으로 이를 미룬다. 곽가는 여포의 성격을 이용해 유비와 여포가 스스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여포는 유비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 자리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유비의 동생 장비의 분노를 산다. 장비는 여포와 싸우려 들고 결국 여포는 소패로 물러나게 된다. 한편 장안에서는 이각과 곽사가 권력을 장악하고 폭정을 일삼는다. 이에 태위 양표와 대산홍 주전은 조조를 불러 이각과 곽사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양표는 방간지계를 사용해 곽사의 아내에게 이각과의 불륜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곽사와 이각은 서로를 배신자로 의심하며
장안 거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인다. 혼란 속에서 이각의 조카 이섬은 헌제와 복황후를 납치해 이각의 본진으로 끌고 간다. 황제를 잃은 곽사는 분노하며 궁궐을 불태우고 궁녀들을 노략질한다. 이각은 황제와 황후를 미호성에 가두고 황실을 굶주리게 하며 조롱한다. 황제는 이각의 잔혹함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다. 헌제는 조조의 승승장구에 기대어 그에게 밀조를 보낸다. 조정에서는 이각과 곽사의 폭정에 시달리며 두 권신을 이간시키기 위해 방간지계를 펼친다. 이 계책은 적중했으나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과 함께 황제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양표는 자신이 꾀한 계책이 황제와 백성들에게 엉뚱한 화를 미친 것에 깊은 자책을 느낀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서로 황제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운다. 앞문에는 승냥이 곽사, 뒷문에는 이리이각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헌제는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통곡한다. 곽사와 이각은 서로 황제를 차지하려고 대치한다. 결국 태위 양표가 나서서 어명을 내리며 싸움을 멈추게 한다. 양표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조정 대신들을 이끌고 나섰지만 곽사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들을 포박해버린다. 양표와 주전만이 가까스로 진영을 빠져나왔고 주전은 그 충격으로 자결하고 만다. 그 후에도 두 군대는 50여일간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양군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이어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시중 양기의 조언을 받은 헌제는 이각의 모신 가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우는 헌제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비치며 계책을 준비한다. 그는 이각의 군사들을 설득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헌제에게 이각을 달래기 위해 대사마의 벼슬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 이각은 대사마라는 벼슬에 기뻐했으나 이 기쁨은 무장들에게만 돌아갔을 뿐 충성스럽게 싸운 군사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군사들은 불만을 품었고 가우는 이를 이용해 이각의 세력을 점차 약화시켰다. 기도의 양봉과 송관은 이각의 오만에 분노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으나 계획이 세어나가 실패하고 만다. 송관은 처형당했고 양봉은 서안으로 도망친다. 이각의 군세는 양봉과의 전투에서 일부 승리했으나 이미 많은 군사들이 떠난 뒤라 점점 힘을 잃어갔다. 이때 섬서성의 장제가 대군을 이끌고 와 두 장군을 화해시키려 하자 이각과 곽사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리며 싸움을 멈춘다. 헌제와 조신들은 풀려나게 되고 헌제는 장제에게 표기장군의 벼슬을 내린다. 헌제는 장제의 도움으로 홍농으로 피신하지만 곽사는 다시 황제를 겁박하려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 황제의 수레가 페른교를 지나던 중 곽사의 군대가 길을 막았으나 다행히 양봉과 서왕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양봉은 큰 도끼를 휘두르는 장수 서왕의 활약으로 곽사의 군대를 물리치고 헌제의 어가를 안전하게 지킨다. 그러나 곽사는 끈질기게 황제를 추격하고 헌제는 다시 위기에 빠진다. 동귀비의 아버지인 동승이 나타나 헌제를 구출한다. 동승과 양봉은 힘을 합쳐 이각과 곽사의 무리를 물리친다. 그러나 이각과 곽사는 황제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군사를 합쳐 다시 추격한다. 양봉과 동승은 황제를 보호하며 선북으로 향하지만 이각, 곽사의 군대는 길을 따라 약탈을 일삼으며 홍농까지 밀고 온다. 이들은 황제를 잡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민다. 양봉과 동승은 산적 두목인 한섬, 이락, 호제에게 도움을 청한다. 산적들은 황제를 호위하며 이각, 곽사의 군대와 맞서 싸우지만 이각, 곽사의 군대가 던진 보물에 마음을 빼앗겨 패배하고 만다. 황제의 어가는 가까스로 황하를 건너지만 이락은 자신의 부하들이 배에 올라타려 하자 무참히 손목을 잘라내며 배를 띄운다. 수많은 궁인들이 물에 빠져 죽고 헌제는 눈물로 그들을 애도한다. 강을 건넌 황제 일행은 대양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천자는 산적 두목들에게 관직을 내리지만 이락과 한섬은 점점 오만해진다. 그들은 헌제에게 억지를 부리며 관직을 요구했고 헌제는 가시나무로 만든 임시 옥새를 새겨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한융의 간언을 받아들여 군사를 물리며 헌제에게 화해를 청한다. 그들은 인질로 잡은 백관과 궁녀들을 모두 풀어주며 황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 애쓴다. 헌제는 마침내 낙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이락은 이를 방해한다. 양봉과 동승은 몰래 헌제를 호위하며 낙양으로 출발하지만 이락은 그들을 쫓아온다. 기산에 이르러 이락은 헌제의 어가를 공격하려 하지만 서왕의 도끼에 목숨을 잃는다.
그의 부하들은 서왕의 맹공에 뿔뿔이 흩어진다. 황제는 끝없는 도망과 전투 속에서도 충신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낙양으로 돌아간다. 헌제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백성들의 희생과 충신들의 충성에 눈물을 흘린다. 난세 속에서 승냥이와 이리의 소굴을 빠져나온 황제의 귀환은 비록 초라했지만 긴 어둠 끝에 보이는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헌제의 어간은 오랜 고난 끝에 낙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전랑과 화재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궁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궁궐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으며 사람 없는 황량한 땅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헌제와 신하들은 이 참담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헌제는 연호를 건한 원년으로 고쳤지만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은 낙양을 떠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천자의 힘으로 낙양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각과 곽사의 무리가 다시 낙양을 침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하들은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조조는 이미 천자의 조서를 받고 있었고 낙양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조조의 책사 순욱은 천자를 받들어 명분을 세우면 천하를 얻을 것이라며 군사를 일으킬 것을 권했다.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낙양을 습격하자 헌제는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다. 하지만 피난 도중에도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조조의 선봉장 하후돈이 이끄는 군대가 도착해 헌제를 구했다. 이어 조옹의 후비군이 합류하며 헌제의 어간은 조조의 대군의 호위를 받게 되었다. 조조는 군사 8만을 이끌고 낙양에 입성했다. 그의 군대는 붉은 투구와 갑주로 무장에 위풍당당했으며 질서정연하게 행진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조조는 천자 앞에서 겸손하게 신하의 예를 다했고 헌제는 조조를 사해규위와 녹상서사에 임명했다. 이제 조정의 권력은 조조의 손에 쥐어졌다. 이각과 곽사는 조조의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조조의 정예군과 용맹한 장수들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각의 조카 이성과 이별은 조조의 장수 허저에게 단칼에 목이 베었다. 조조의 군대는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고 이각과 곽사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 조조는 낙양의 황폐함을 이유로 헌제에게 도읍을 허창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천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조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허창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었다. 헌제는 이를 받아들였고 백관들은 조조의 강력한 영향력에 반대할 수 없었다. 천도 행렬이 허창을 향해 출발했지만 양봉과 한섬의 군대가 이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조조의 장수 허저와 서왕의 접전에서 조조는 서왕의 용맹을 눈여겨보고 계책을 써서 그를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였다. 허창으로 천도를 마친 조조는 주요 관직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순욱을 시중상서령, 서왕을 교위로 임명하고 동소에게는 낙양령을 맡겼다. 조조의 영향력은 조정의 모든 일에 미치게 되었고 헌제조차 조조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조조는 여포와 유비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호경식지계를 실행했다. 그는 헌제의 명을 빌려 유비를 서주목으로 임명하면서도 밀서를 보내 여포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비는 이를 거부했다. 관우와 장비는 여포를 제거할 좋은 기회라며 조조의 제안을 따를 것을 권했지만 유비는 의리를 지키며 여포를 살려주었다. 여포는 유비의 진심에 감동하며 조조의 이간계를 알아차렸다. 조조의 사자는 이호경식지계가 실패했다며 실망했지만 유비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조조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유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허창에서의 조조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다. 그는 천자의 권위를 이용해 정치를 주도하며 위나라 건국의 기초를 다졌다. 조조의 권력은 단순히 군사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 책략을 통해 조정과 천하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조의 이호경식지계는 비록 유비의 강직함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조의 지략과 야심이 드러났다. 그는 적을 힘으로만 제압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계략과 심리전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다. 이 이야기는 조조가 단순한 군벌이 아닌 진정한 천하를 꿈꾸는 자였음을 보여준다.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충동질해 서로 싸우게 하려는 이호경식지계가 실패하자 다시 한번 책략을 세웠다. 이번에는 구호탈랑지계를 사용해 이리를 이용해 호랑이를 몰아내는 계획을 세웠다. 조조의 책사 순욱은 원술에게 유비가 천자에게 낭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제안했다. 이 일을 들은 원술은 분노하여 유비를 공격하게 되고 조조는 유비에게 천자의 조서라는 명분을 주어 원술을 치게 만들었다.
유비는 조조의 속셈을 알면서도 천자의 조서를 무시할 수 없어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러 나섰다. 출정을 앞두고 서주성을 누가 지킬지 고민하던 유비는 장비에게 성을 맡겼다. 그러나 장비의 술버릇과 성미를 염려하여 진등을 붙여 만사의논하게 했다. 장비는 유비가 떠나자 성을 잘 지키는 듯했으나 장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술을 풀었다. 결국 자신도 술에 취해 경계를 늦췄다. 이때 조표는 장비에게 매질을 당한 앙심으로 여포에게 서주성을 습격할 기회를 제공했다. 여포는 조표의 서신을 받고 서주성을 습격했다. 장비는 만취한 상태에서 적의 기습을 받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성이 함락되고 있었다. 장비는 간신히 18기의 부장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왔지만 조표의 배신에 분노해 그의 목을 베었다. 장비는 유비가 있는 회남으로 패잔병의 몰골로 돌아갔다. 유비는 장비의 실수를 꾸짖기보다 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형제의 의리를 지켰다. 서주성을 점령한 여포는 원술의 제안을 받아 유비를 공격하기로 했다. 원술은 유비를 몰아내면 양곡과 군마, 금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여포는 고순에게 군사를 맡겨 유비의 후미를 치게 했지만 원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여포는 속았음을 깨닫고 원술에게 분노했으나 진궁의 만류로 유비를 회유하여 동맹을 맺는 쪽으로 돌아섰다. 유비는 원술과의 전투에서 기령과 대치했지만 상황이 불리해지자 퇴각을 결정했다. 큰 비가 내려 회흥강이 범람했고 이 틈을 타 유비는 광릉으로 물러났다. 고순의 군대는 유비를 놓치고 원술과 여포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여포는 유비를 회유하기 위해 그를 서주로 초대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포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여포는 유비의 가족을 돌려보내며 진심을 보여주었고 유비는 그의 진의를 믿기로 했다. 유비는 소패로 돌아가기로 했고 여포는 그에게 식량과 비단을 보내며 관계를 유지했다. 유비는 여포의 도움으로 잠시 안정을 찾았으나 관우와 장비는 여전히 여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자며 상황을 관망했다. 한편 강동에서는 손책이 원술의 식객으로 머물며 군공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원술의 오만과 손책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태도에 손책은 실망했다. 그는 선친 송견의 유업을 이어 강동을 되찾을 뜻을 품었다. 손책은 자신의 무사들과 지혜로운 책사여범의 도움을 받아 원술에게 병력을 빌리기로 했다. 그는 원술이 탐내던 전국의 옥새를 미끼로 내걸며 군사를 얻어 강동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손책은 주치와 여범의 조언을 듣고 원술을 이용해 자신의 대망을 펼치기로 했다. 그는 나는 옥새보다 대지를 택한다. 나의 대망은 천하에 있다며 대담한 결심을 내비쳤다. 손책은 이제 작은 연못에 갇힌 물고기가 아닌 강동의 하늘을 나는 용이 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손책은 선친 송견의 원수를 갚고 외숙부 오경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강동으로 가야 했다. 그는 원술에게 통곡하며 도움을 청했고 원술은 손책의 제안에 기뻐하며 군사 3,000과 말 500匹를 내주었다. 손책은 담보로 전국의 옥새를 내놓았다. 출정을 앞둔 손책에게 정보, 황계, 한당 세 장수가 합류했다. 이들은 손책이 어려운 시절에도 곁을 지킨 충신들이었다. 또한 소년 시절의 친구이자 형제와도 같았던 주유가 합류하며 손책의 군세는 더욱 든든해졌다. 강동으로 진출한 손책은 주유의 조언에 따라 강동의 두 현인 장소와 장갱을 찾아갔다. 손책은 직접 찾아가 예를 갖추고 자신의 큰 뜻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장소와 장갱은 손책의 참모로 합류하게 되었고 손책은 그들을 묵은 중랑장과 참모 정의교위로 삼았다. 손책의 첫 목표는 숙부 오경을 괴롭히고 있던 양주자사 유효였다. 유효는 장수 장영을 보내 우절을 방어하게 했으나 손책은 노장 황계의 활약과 성내 굴량고의 화재로 인해 쉽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서 손책은 호적의 두목인 장흥과 주태를 얻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고 무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 손책에게 투항했고 성 안에서 굴량고에 불을 질러 손책의 승리를 도왔다. 유효의 군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손책은 동네 출신의 젊은 무장 태사자와 마주했다. 태사자는 선봉을 자원했으나 거절당하자 홀로 갑옷을 입고 손책을 찾아 나섰다. 손책과 태사자는 하루 낮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두 사람은 창과 칼을 맞부딪히며 때로는 말을 몰아 서로를 압박했다. 이들은 무려 100합을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 맨손으로도 격투를 벌였으나 유효의 군사와 손책의 군사가 몰려오면서 싸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손책의 용맹에 놀란 유효는 군사를 물리고 말릉으로 후퇴했다. 손책은 이를 쫓아가 밤을 틈탄 기습으로 유효의 군을 섬멸했다. 태사자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유효는 형주의 유표에게 도망쳤다. 유효의 퇴각으로 손책은 고가성을 점령했으며 공을 세운 진무를 교위로 삼았다. 손책은 이어서 말릉성을 지키던 선례를 치러 갔고 적장을 사로잡거나 참수하며 적군을 완전히 제압했다. 손책은 말릉성에서 적장 장영의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이를 기회로 계책을 세웠다. 손책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 관을 운구하는 척하며 적을 유인했다. 선례와 장영은 손책이 죽었다고 믿고 기습을 시도했으나 이는 손책의 함정이었다. 손책은 복병을 이용해 적을 포위했고 장영을 직접 처단했으며 진행 또한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선례 역시 난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손책은 고가와 말릉을 평정한 후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질서를 회복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방을 내걸어 통치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강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용맹은 세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손책을 소패왕 또는 강동의 솔랑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강동을 평정한 손책은 곧바로 남하하여 오군을 공격했다. 이곳은 스스로를 동호의 덕왕이라 자칭한 엄백호가 장악하고 있었다. 손책은 전투에서 출기불에 적이 방비하지 않는 곳을 기습하는 계략을 활용하여 엄백호를 단숨에 무찔렀다. 엄백호는 손책의 기세에 밀려 회계태수 왕랑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책의 전략은 탁월했다. 그는 일부러 동문을 비워두어 태사자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했고 미리 매복해둔 군사들로 태사자를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힌 태사자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손책은 태사자의 무용과 충절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손수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신과 함께 대업을 도모하자며 따뜻하게 대했다. 손책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한 태사자는 마침내 손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효의 잔당을 모아 돌아와 손책의 군세에 큰 힘을 보탰다. 손책은 태사자와 함께 강동의 남은 적을 정리하며 엄백호의 본거지인 오군을 다시 공격했다. 엄백호의 동생 엄여가 강화사절로 나섰으나 손책에게 무례한 제안을 하다가 결국 참수당했다. 이를 본 엄백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회계 땅으로 도망쳤다. 손책은 가온과 오성 등 오군의 주요 성을 차례로 평정하며 엄백호의 세력을 붕괴시켰다. 엄백호는 간신히 회계태수 왕랑에게 몸을 의탁했다. 회계태수 왕랑은 손책에게 맞서려 했으나 그의 신하 우번은 손책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간언했다. 하지만 왕랑은 이를 무시하고 엄백호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손책은 주유와 정보를 이용해 왕랑의 배후를 급습했고 왕랑의 군세는 크게 흔들렸다. 결국 왕랑은 회계성으로 물러나 성을 굳게 지키기만 했다. 손책은 여기서 출기부리의 계략을 썼다. 그는 군사 일부를 사독으로 보내 군량과 보급품을 차지하게 하고 왕랑이 이를 지키기 위해 성을 나오도록 유도했다. 왕랑의 군세가 성을 비운 사이 손책은 회계성을 무혈 입성하며 승리를 거뒀다. 엄백호는 회계성 함락 이후에도 도망치며 재기를 꿈꿨지만 손책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최후를 맞이했다. 엄백호의 목을 바치며 투항한 장수는 바로 여여 출신의 동습이었다. 손책은 그의 기량을 높이 사별부사마로 임명하며 그를 포용했다. 왕랑 역시 군사를 이끌고 해우로 도망쳤으나 손책의 복병에 걸려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고 왕랑 자신도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제 강동 지역에는 손책의 적이 남지 않게 되었다. 손책은 숙부 손정에게 회계성을 맡기고 주치를 오군의 태수로 임명했다. 그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억압받던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의 통치 아래 강동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백성들은 손책을 진심으로 흠모하게 되었다. 손책의 이름은 이제 강동 전역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이라 부르며 항우와 비견했다. 그의 리더십과 포용력은 강동을 하나로 묶었고 손씨 가문이 오나라 건국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손책이 동쪽 지방을 평정하고 있을 때 그의 동생 손권과 장수 주태는 선성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손책의 부재를 틈타 산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성을 기습했다. 밤중에 기습에 대비하지 못한 손권과 주태는 중과부적으로 밀렸고 주태는 갑옷도 입지 못한 채 맨발로 손권을 호위하며 산적들과 싸웠다.
주태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손권을 지켜내며 간신히 선성을 빠져나왔다. 손책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강동으로 돌아왔고 주태의 중상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손책은 주태를 살릴 방법을 찾던 중 동습의 추천으로 회계의 우번을 통해 명예화타를 초빙하게 된다. 화타는 백발의 동안으로 신성 같은 기운을 풍겼다. 그는 주태의 상처를 보고 한 달이면 완쾌할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로 그의 신묘한 의술 덕분에 주태는 빠르게 회복했다. 화타는 마취약인 마불산을 사용하여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는 당대의 뛰어난 의사였다. 그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오급놀이까지 전수하며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손책은 그의 의술에 감탄하며 후한상을 내렸다. 주태가 회복되자 손책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강남 일대의 산적들을 섬멸하며 지역을 평정했다. 강남과 강동의 81주는 이제 손책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그는 소패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더욱 강력한 기반을 다졌다. 손책은 조조와 친교를 맺고 조정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고하며 천하로 시선을 돌렸다. 또한 과거 자신이 빌린 옥새를 원술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술은 이를 거부하며 손책을 응징하려는 계략을 세운다. 원술은 손책을 직접 치기보다는 소패의 유비를 먼저 공격하여 세력을 넓히기로 한다. 그는 여포에게 약속했던 군량과 금은을 보내며 유비를 공격할 때 중립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여포는 이를 받아들였고 원술의 군사들은 기령을 대장으로 하여 소패로 진군했다. 유비는 위기에 처했고 군량과 군사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여포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여포는 진궁의 조언을 받아들여 유비를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임을 깨닫고 은밀히 군사를 보내며 직접 출진하기로 결정했다. 여포는 원술의 장수 기령과 유비를 동시에 초대하여 싸움을 중재하려 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포의 진영을 방문했고 기령 역시 초대에 응해 여포의 막사에 나타났다. 여포는 양측을 불러 모아 싸움을 멈추게 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활솜씨를 시험 삼아 150보 거리의 창가지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마치면 하늘의 뜻으로 화해하고 못 마치면 싸우라는 뜻이라며 양측의 동의를 구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여포는 활을 당겼고 화살은 정확히 창가지를 맞췄다. 그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 모두가 감탄했고 유비와 기령은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여포의 중재 덕분에 유비는 원술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큰 싸움 없이 소패를 지켜낼 수 있었다. 유비는 여포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패로 돌아갔고 원술 역시 여포의 서신을 받고 군사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손책은 강동과 강남을 모두 평정하며 점차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다. 그는 조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조정에도 자신의 공적을 알리며 천하를 겨냥했다. 원술과의 갈등에서도 한 발 물러서며 실리를 챙겼고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다. 원술은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소불간친지계라는 계략을 꾸몄다. 이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친한 사람을 이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여포와 사돈 관계를 맺어 유비를 치려는 계획이었다. 원술은 한윤을 보내 여포에게 자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의 혼인을 제안했다. 여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아내 엄씨의 권유로 혼인을 승낙했다. 진궁은 여포에게 혼인을 서두르라고 조언했고 여포는 진궁의 말대로 신행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진규는 원술의 진정한 의도를 간파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여포를 만나 이 혼인은 유비를 제거하려는 계략이라고 경고했다. 여포는 진규의 말을 듣고 신부행녀를 돌려보내며 혼인을 중지했다. 원술은 이 사실에 분노했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여포의 군마를 사러 갔던 송원과 위속이 복면을 쓴 도적대에게 군마를 빼앗겼는데 이 도적대의 두목이 장비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포는 분노하며 군사를 이끌고 소패를 공격했다. 유비는 영문을 몰랐으나 장비가 말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비는 관우를 보내 말들을 돌려주고 화해를 청했지만 진궁은 여포에게 지금이야말로 유비를 제거할 기회라고 부추겼다. 여포는 마음을 바꿔 소패성을 강하게 공격했다. 결국 유비는 소패성을 버리고 조조에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장비가 선봉에 서서 포위를 뚫고 관우가 후위를 막았다. 유비는 가솔들과 함께 소패성을 무사히 빠져나갔다. 여포는 소패성을 점령했지만 유비를 끝까지 쫓지는 않았다.
유비는 소패성에서 쫓겨 허창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송건을 조조에게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조조의 휘하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조조는 유비의 잠재력을 경계하면서도 이를 좋은 기회로 보고 유비를 환대했다. 순욱은 조조에게 유비를 제거할 것을 권했지만 곽가는 오히려 유비를 죽이면 천하의 인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만류했다. 조조는 곽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비에게 예주목의 벼슬을 내리고 군사와 군량을 지원했다. 조조의 속셈은 유비를 여포와 가까운 예주에 머물게 하여 여포를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장수는 조조의 대군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모사 가우의 조언에 따라 항복을 선택했다. 조조는 가우의 재능을 보고 함께할 것을 권했으나 가우는 충성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장수는 조조를 위해 연회를 열었고 조조는 술자리에서 장수의 숙부장제의 부인인 추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조조는 그녀를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가 은밀히 사랑을 나눴고 이로 인해 장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장수는 가우의 계책에 따라 조조의 진영을 기습하기로 했다. 조조의 진영을 지키던 명장전이는 술에 취한 틈을 타 쌍철극을 빼앗겼고 결국 벌거벗은 상태로 적들과 맞서 싸웠다. 전이는 고슴도치처럼 몸에 화살이 꽂힌 채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쓰러졌다. 조조는 전이가 시간을 벌어준 덕에 간신히 도망쳤다. 하지만 조카 조한미는 사로잡혀 죽었고 장남 조항은 조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조조는 아들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탈출했다. 조조는 전이의 죽음과 아들의 희생으로 큰 상심에 빠졌지만 동시에 청주병의 반란 소식까지 들었다. 사실 우금은 청주병의 약탈을 막기 위해 군사를 움직였으나 청주병들은 이를 반란으로 조조에게 모함했다. 조조는 이를 오해하고 우금을 치려했으나 우금은 장수의 군대를 물리쳐 진실을 증명했다. 조조는 이를 인정하고 우금을 치하하며 그를 익수정후에 봉했다. 장수를 처리한 후 허창으로 돌아온 조조는 진등이 한윤을 포박해 데려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포는 조조의 은혜에 감동해 원술과의 혼인을 파기하고 조조와의 우위를 다졌다. 조조는 여포에게 서주목의 정식 임명을 약속하며 진등을 회유했다. 진등은 조조와 내통하여 여포가 경솔하고 지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서주에서 내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조는 진등에게 벼슬을 내리고 진등은 서주로 돌아가 여포를 안심시켰다. 진등은 여포에게 조조가 자신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결국 여포는 진등을 신뢰하게 되었고 조조의 속셈은 서서히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원술은 옥새를 손에 쥐고 마침내 그의 야망을 드러냈다. 한윤이 조조에게 참수된 소식을 들은 원술은 격노하여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를 공격했다. 여포는 진등의 계책에 기대었으나 진등은 태연했다. 결국 진등은 원술의 칠로군을 7개의 썩은 풀덤이라 평가하며 내응을 통해 적군을 무너뜨릴 계책을 제시했다. 진등은 한성과 양봉을 내응시키고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계략을 펼쳤다. 여포는 이를 수용하고 진등은 직접 내응을 성사시켰다. 한성과 양봉은 여포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들은 원술군의 진영에서 불을 질러 대혼란을 일으켰다. 여포는 이를 틈타 대승을 거두었고 원술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회남으로 도망쳤다. 여포는 개선 후 승리를 자축하며 공을 세운 이들을 치하했다. 원술은 천자의 자리에 오르려 했고 이를 위해 사방에 천자행세를 하며 신하들을 강압했다. 그러나 손책은 원술의 청을 거절하며 그를 역적으로 규정했다. 원술은 오히려 손책을 치려 했으나 장사 양대장의 만류로 회남에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와중에 조조는 허도에서 원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끌어들여 원술을 사방에서 압박했다. 원술은 점점 궁지에 몰렸고 식량난으로 인해 수춘성에서 고립되었다. 조조는 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삼모사의 지혜를 빌려 군사들을 속였다. 그러나 불만이 커지자 왕후를 희생양으로 삼아 군사들의 분노를 잠재웠다. 결국 조조는 수춘성을 함락하고 원술의 잔당을 소탕했다. 원술은 수춘성을 잃고 회수 너머로 도망쳤다. 조조는 순욱의 충언을 받아들여 허도로 회군하며 원술을 당장 쫓지 않았다. 대신 손책에게 유표를 견제하게 하고 여포와 유비를 이용해 굴갱대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는 계책을 준비했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이각과 곽사를 토벌한 단해와 오습에게 상을 내리고 헌제와 함께 태평연을 열었다. 조조는 후일을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의 권세는 더욱 공고해졌다. 원술은 결국 천자의 자리를 넘보다 몰락했고 조조는 그의 실패를 발판 삼아 천하를 차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건한 3년 4월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장수를 토벌할 준비를 마쳤다. 헌제의 허락을 받아 장수를 치러 나선 조조는 백성들의 보리밭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군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보리밭을 짓밟게 되자 조조는 자결을 시도했으나 곽가의 간언에 따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 일은 군사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주었고 대군이 지나가도 보리밭은 무사했다. 조조는 남양의 장수를 공격했다. 허저가 장수를 도발했고 장수의 부하 장선은 허저에게 단숨에 패배했다. 조조의 군세는 장수의 성을 포위했지만 장수의 모사 가우의 계책에 당했다. 가우는 조조가 동남쪽 성벽을 노리고 있음을 간파했고 가짜 방비로 조조를 유인했다. 조조는 성을 공격하다 폭병에 걸려 대패했고 5만의 군사를 잃었다. 장수는 가우의 조언에 따라 유표와 연합해 조조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손책이 형주를 공격해 유표는 이를 막으러 떠났고 조조는 가우의 계략을 간파하여 유표와 장수를 협공에 물리쳤다. 패배 이후에도 조조는 전의의 제사를 지내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허도로부터 원소의 침공 소식을 들은 조조는 급히 회군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이중랑장 이통을 얻었다. 이통은 후방을 구원했고 조조는 그를 건공으로 봉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온 후 손책에게 토역장군의 직위를 내리고 유표를 견제하게 했다. 원소의 동향을 살피며 여포를 먼저 제압할 계획을 세웠다. 조조는 원소를 두려워했지만 모사곽가는 조조에게는 10승이 있고 원소에게는 10패가 있다고 진언했다. 곽가는 원소의 허식, 순리의 부재, 관대함과 결단력 부족, 사람을 잘못 쓰는 점, 시기심과 의심 많은 성격 등을 지적했다. 반면 조조의 실용주의, 천자의 명분을 내세운 행동, 엄격한 상벌, 인재 등용, 빠른 결단력 등을 칭송했다. 조조는 곽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원소에게 군수품을 보내고 공손찬을 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조조는 여포를 도모할 준비를 하며 유비에게 사자를 보냈다. 여포는 조조와 유비가 자신을 치려한다는 밀서를 발견하고 분노했다. 진궁의 충언을 무시하고 진등부자를 신뢰한 여포는 결국 조조와 유비의 내통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사자의 목을 벤 후 진궁과 장패에게 소패성의 유비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유비는 급히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간웅이 이를 전달하기 위해 허도로 떠났고 유비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태세를 갖췄다. 관우와 장비, 송건이 각각 성문을 지키며 여포의 군세에 맞섰다. 고순이 소패성을 공격했으나 유비는 굳게 성을 지켰다. 장효는 관우와 대치했지만 관우의 설득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났다. 장비는 이를 추격하려 했으나 관우는 적이지만 충의의 기계가 있다며 막았다. 관우의 의리를 본 장비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성을 방어했다.